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은 며칠 전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헝다그룹 사태에 대한 불안감 완화와 어제 끝난 FOMC에서 페드가 현재의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유지한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서 이틀째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15,000 스닥을 회복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9월 조정이 싱겁게 끝나버리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우선 파월 의장이 어제 FOMC 의사록에서는 테이퍼링의 실시 시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지만 이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테이퍼링을 내년 중반 정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FOMC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아마도 올해 12월 정도에는 테이퍼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페드는 매달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모기지 저당 증권을 매입 중이죠. 근데 아마도 시장에서는 매달 국채 매입 규모는 100억 달러씩, 그리고 MBS 매입 규모는 50억 달러씩 줄여서 8개월 내에 테이퍼링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테이퍼링을 내년 중반 정도까지 마무리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테이퍼링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테이퍼링 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경우 매달 줄어드는 채권 매입량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는 충격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은 테이퍼링의 시행 시기보다는 완료 시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시행 시기와 완료 시기 모두 느긋하게 긴 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며칠 동안 시장을 불안에 떨게 했던 헝다그룹 사태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우선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월 이후 가장 많은 1,100억 위안, 약 200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돈이죠. 이 정도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포 RP를 사서 돈을 풀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 시장에 유동성 경직이 혹시라도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선수를 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푸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번 헝다그룹 사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헝다그룹이 지금 신용 디폴트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선 당장 돌아오는 달러화 채권에 대한 이자 8,350억 달러죠. 이거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걸 갚는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거의 7억 달러에 가까운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 갚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는 아직 끝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RM, Salesforce.com이 2022년 매출 가이던스를 262억 5천만 달러에서 263억 5천만 달러로 높였고, 또 2023년 매출 가이던스도 316억 5천만 달러에서 318억 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시장 가이던스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 가이던스 정말 어떻게 보면 눈꽃만큼 올라간 거로 주가가 급등한 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은 세일즈포스도 팬데믹 수혜주 중 하나였죠. 재택근무 증가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업인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팬데믹 이후에 실적이 나빠질 거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오히려 가이던스를 올려버리면서 팬데믹 수혜주였던 회사가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좋은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미래를 제시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벅스는 얼마 전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하려던 찰나에 염차이나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수익 기대치를 하향 조정한 이후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컸던 스타벅스 역시 같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 추세가 완전히 깨졌었는데요. 오늘까지 4일 연속 상승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지난번 조정에서 상승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아직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스타벅스의 향후 실적은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스타벅스가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1.1센트의 EPS를 보고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작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수치입니다. 또한 분기 매출은 약 83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이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3%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연간 실적으로는 292억 달러의 매출과 3달러 24센트의 EPS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작년 대비 매출은 24%, 수익은 무려 17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실적에 걸맞춰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데요. 스타벅스의 현재 12개월 선행 PER은 거의 35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산업평균인 23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는 무작정 비싸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비싼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큼의 실적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충분히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에어택시 회사인 릴리움이 파이퍼 샌들러가 커버리지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모건 스탠리가 또 다른 에어택시 회사인 조비 에비에이션을 매수 등급과 함께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조비가 경쟁 업체 대비 규제기관의 인증을 받는 시기가 더 빠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매수 등급을 줬는데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릴리움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었죠. 또한 마찬가지로 완전 전기로 운행되는 수직 이착륙 에어택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택시 관련 회사들도 점점 커버리지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드림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아주 조그만 부분 정도는 이런 드림 기업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은 누가 살아남고 누가 망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한 분야가 미래에 반드시 성공할 분야일 것 같긴 한데 그중에 어느 기업이 살아남을지 모르겠다면 관련된 여러 기업을 작은 비중으로 동시에 투자하는 방법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크리스퍼 캐스9 기술 관련된 기업 3곳에 동시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것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구겐하임이 로쿠에 대해서 목표 주가 395달러와 함께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오늘 3% 상승했습니다. 구겐하임은 로쿠가 향후 빠르게 성장할 스트리밍 산업의 최고 수혜주 중 하나라고 말을 했고요. 또한 글로벌 확장도 앞으로 계속될 거고 그리고 타겟팅 광고의 효율도 굉장히 좋다면서 매수 등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격이 매력적인 진입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로쿠의 평균 목표 주가는 이 구겐하임의 목표 주가보다 훨씬 높은 그리고 현재 주가보다도 40% 이상 높은 484달러입니다. 또한 17명이나 되는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고 있고 그중 15명이 바이로 굉장히 불리시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튜더 피커링이 피스커에 대해 목표 주가 19달러와 함께 매수 등급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단 이거는 피스커가 생산이나 판매 또는 파트너십 그리고 연구 개발에 있어서 충분히 기대만큼의 성과를 달성했을 때를 가정으로 목표 주가를 주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예상했던 대로 잘 되었을 때의 목표 주가란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 벤처 EV 회사는 향후 전망을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매우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지난번 법원에서 애플의 지불 방식 강제가 부당하다는 판결 이후 급락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140달러의 지지선을 지켜낸 이후에 반등 중입니다. 현재는 지지선을 지켜냈기 때문에 또 시장이 강세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난번 법원의 판결은 실제 애플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장세에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아마 당분간은 현재의 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다음 실적 발표를 보고 난 이후에 시장이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한 주씩 두 주씩 돈 생기면 주워 나가면 되는 일이죠.
네, 그리고 오늘도 테슬라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며칠째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입이 아픈데요. 아주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전에 좁은 박스권을 형성했을 때를 보면 한 번 정도 하락해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다시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현재의 추세선이자 앞자리가 바뀌는 라운드 피규어 값인 $700에서 지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소식을 좀 전하자면요. 우선 기가베를린의 배터리 공장이 드디어 첫 번째 벽이 세워지면서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가베를린의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예비 승인만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얼마 전 독일에서 11억 유로가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종 승인은 그냥 예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의 배터리 공장은 4680 배터리를 만들 예정이죠. 다만 기가베를린에서는 차량이 먼저 생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가 독일로 가서 조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가베를린의 배터리 공장은 내년 정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완전히 완성이 된다면 미국보다도 더 규모가 큰 배터리 공장이 될 예정인데요. 연간 최대 250기가와트시까지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루머인데요. 테슬라가 다음 세대 FSD용 반도체인 하드웨어 4.0을 삼성전자와 손잡고 만들 것이란 루머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TSMC와 만들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게 갑자기 삼성과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왔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 모두와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만들게 된다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만들 것이고 경기도 화성에서 7나노 공정으로 올해 말부터 만들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드웨어 3.0은 삼성 오스틴에서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는 않는데 하드웨어 4.0은 오스틴이 아니라 화성에서 만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술력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오스틴에서는 조금 더 미세 공정인 하드웨어 4.0의 대량 생산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하드웨어 4.0은 사이버 트럭에 처음 탑재가 될 예정이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기에는 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부터 하드웨어 4.0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해 봤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듯 잠재적인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는 9월 장이기 때문에 오늘 올랐고 내일 내릴 것 같고 이런 단기적인 예측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시장에 따라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식으로 인해 내 마음이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죠. 얼마든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라는 법정 스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역시 시장에 마음이 휘둘리는 투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의 주인이 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